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이지수라고 합니다. 살면서 두 얼굴이 아닌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는 물론이고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꼭 있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어쩌면 몇 번쯤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긴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서 말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속마음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숭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든지 뭔가 구린 꿍꿍이가 있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랑 스미골, 아니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또 헐크 같은 이중인격 캐릭터를 두 개의 인격을 두고 스스로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진짜 모습을 감추고 목적을 위해 거짓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 또 피해야 할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해서 그런 인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그래 주시면 그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잘했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평범한 대학에 입학해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답니다. 입사할 때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놓고 왜 굳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학부 때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그 기업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여서 그 뒤로도 계속 좀 찾아보곤 했었죠. 그러다 기업 대표의 SNS까지 찾아보게 됐는데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것 같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주로 회사와 관련된 피드였는데 회사 분위기도 좋아 보여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입사 지원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면접에도 대표가 직접 참석했는데 지원 동기를 말할 때 대표 SNS 팔로잉 하면서 회사에 흥미를 갖고 일해보고 싶어졌다고 했더니 대표가 박장대소까지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종 합격하게 됐고 서울에서 나고 자난 제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회사 생활 또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매출 500억 규모의 안정적인 기업이었고 연봉이나 복지 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입사 때부터 대표가 저를 눈여겨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다 보니 대표와 대면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개인 SNS까지 운영할 정도였으니 저희 회사 대표가 특별히 친근한 이미지이기도 해서 대표님이라기보다는 회사 선배님, 상사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입사 3년 차가 됐을 때 회사 창립 기념 행사를 좀 크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제게 대표님 아들을 소개했고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시부는 오래전 사별하고 홀로 남편과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를 키우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후 지금의 시모와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시부가 처음 재혼 의사를 밝히셨을 때 남편과 시누이는 바로 반대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아이, 아버지, 갑자기 재혼은 무슨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잘 지내셨는데 그 연세에 굳이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참,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빠, 그건 거느 말이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 재혼한다고 했으면 어린 자식들한테 엄마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라도 하지. 지금은 정말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나서니 시부가 안 돼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무턱대고 반대하는 남편과 시누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만 홀로 시부가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인생 누리실 수 있게 된 걸 축하했죠. 남편과 시누이의 입장에서 성인이 된 후 새어머니를 맞는 것이다 보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놓고 시모를 무시하고 괴롭히더라고요. 시부가 있을 때도 그다지 조심하는 것 같지 않고 시모가 못마땅하다는 티를 많이 냈어요. 시부가 없을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시모는 천박하거나 요란한 차림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게 날려 보이지도 않던데 남편과 시누이는 걸핏하면 시모를 자기 아버지 구워 삶은 꽃뱀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시모가 시부 호출로 외출하려고 할 때 시모가 입고 나온 옷을 보고 시누이가 시모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 설마 지금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부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아빠 망신, 아니 집안 망신 시킬 일 있어요? 가뜩이나 이 나이에 재혼하신 걸 두고 말들이 많은데 꽃뱀한테 낚인 거라는 소리까지 듣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시누이는 아주 표독스럽게 시모에게 그런 식으로 쏘아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불쾌한 내색도 하지 않으셨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곤 하셨죠. 시누이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시모가 만든 반찬을 두고 타박을 하는데 제가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밥 반찬이라고 내놓으신 겁니까? 무슨 술집 안주 같은 걸 반찬이라고 내놓고 그래요? 재혼이라고 하더니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집안일을 거의 안 하셨나 봐요. 가정주부 같은 구석이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모를 술집 마담 출신 꽃뱀으로 몰아가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시모의 아들이 와서 제발 우리 엄마 좀 좋게 봐달라고 울며 불며 설득했을까 말이에요. 시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20대라고 하고 멀끔하니 잘생기고 순해 보이던데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는 모습이 보기 참 그랬어요. 시모도 다나하니 참 고우신데 아들이 엄마 많이 닮았다 했죠. 하여간 남편과 시누이가 시모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며 걸핏하면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곤 했으니 시부 앞에서 조심을 한다고 해도 무심결에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덜어는 시부가 없는 곳에서 시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시부가 우연히 목격하기도 하면서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 사이에도 여러 번 다툼이 있었어요. 시부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너희들이 하도 불만을 드러내서 결혼식도 못하고 들어와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내 마누라로 이 집에 들어온 잘못밖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가는 너희 둘 다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더 이상은 안 참는다. 시부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에게 화를 내며 나무라셨고 남편과 시누이는 시부의 그런 말에 약이 올라 시부가 안 계실 때면 시모에게 더 심하게 했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그런 일들을 꼬치꼬치 일러 바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시부도 눈치가 있으시니 남편과 시누이가 시모에게 심하게 하면 할수록 시부는 시모를 더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의 말처럼 시부는 시모와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리셨어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냐, 주책이다 하면서 남편과 시누이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결혼식도 못 올린 거죠. 시부는 그래도 결혼식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시부를 설득해서 자식들 말도 일리 있다. 2번이나 결혼식 올리는 것도 민망한 일 아니냐. 남들에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며 설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시모는 식도 못 돌리고 조용히 들어와서 살고 계셨던 거고 대신 혼인신고는 해서 호적에는 올라가 있는 거였어요. 시부가 시모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했다는 건 시모를 시부 회사,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회사에 출근시키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시모가 저희 회사와 비슷한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시부를 도울 겸 시모도 시부 회사에 출근을 하시게 된 거죠. 시모가 시부와 함께 회사에 출근을 하니 회사에서도 시모의 입지가 다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시부는 그런 식으로 시모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시누이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회사에서도 시모를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애초에 아버지 회사 일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 회사 일이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며 시부로부터 일찌감치 사업자금 명목으로 미리 증여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시누이가 시부 회사에서 일을 하며 후계자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시누이에게 시모가 회사까지 나오는 건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집에서보다 마주칠 일이 많으니 그걸 당하고 있어야 하는 시모가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시누이는 다른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시모를 갈구며 본인이 시모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신부전이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대표님은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케이스예요. 다행히도 심장 판막이 손상되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원인을 특정할 수가 있으니까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원인도 뚜렷하다고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도 잘 됐어요. 자식들도 모두 시부를 걱정했지만 이때 시모의 지극정성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계셨는데 사실 그때 저희도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모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닐 때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부에게 별일이 없는지 계속 대기하며 살폈고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도 시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병수발을 드셨어요. 수술 후에는 기침도 계속해줘야 하고 그러면서 가래도 빼고 그래야 한다는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해내시더라고요. 자식인 남편이나 시누이도 얼굴 찌푸리는 걸 봤는데 몇십 년 함께 산 부부도 아니고 그러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싶어서 시모가 더 대단하게 보였죠. 따로 공부를 해가며 호흡이나 걷기 운동 같은 것도 함께 하셨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그렇게 신경 써서 물어보고 보호자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아서 챙기려고 하셨어요.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 듣기로는 시모가 새벽부터 나와서 시부 드실 것들을 직접 챙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 남편은 조금씩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좋게 생각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그로 인해 남편이 시모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여전히 그런 시모를 고깝게 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부 앞에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시모와 시부가 거의 항상 함께 있으니 시누이가 시모를 괴롭히는 것도 줄어들고 우리끼리 있을 때나 한 번씩 삐죽거리며 시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술 후 시부가 기력을 회복하시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셨는데 시모의 위치라고 해야 할까, 입지라고 해야 할까, 하여간 회사에서 시모의 파워가 확실히 강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부도 큰일을 겪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시모에 대해 신뢰가 쌓였을 테니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겠죠. 시누이만 그 상황을 아주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뿐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는 완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술 경과가 좋았고 이후로도 계속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회사 일도 소화하셨기 때문에 식구들도 시부가 그렇게 한참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시부는 평상시에도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시는 즐기셨는데 그날도 업무 외 일정으로 직접 운전을 하시다가 심장에 문제가 발생한 걸 인지하셨는지 차를 갓길에 세우긴 하셨는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부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회사 대표 자리를 시모에게 물려주셨더라고요. 시누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시누이가 대표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워했죠.
제게도 그건 좀 의외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니 시누이가 얼마나 분해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 시누이를 달래느라 저랑 남편이 아주 식은땀을 다 뺐네요. 형님, 그렇다고 형님께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니 주식 같은 걸로 충분히 형님 몫을 챙겨주셨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누나도 한번 생각해봐. 회사 맡아봐야 골치나 아프고 사실 누나가 아직 대표 자리 맡기에는 경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회사 임원분들 중에 분명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소? 무슨 소리야. 아빠 회사는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 거였는데 난데없이 저 여자가 끼어든 거라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일찍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 아빠도 모르셨을 거야.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시면서 저 여자한테 회사 대표 자리를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을 쓰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나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었단 말이야. 분명히 저 여자가 뭐라고 아빠한테 속삭거린 거야. 풀엿이 꽃뱀 같으니라고. 아우 분해 죽겠어. 형님, 뺏겼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 분야에서 경험도 많으시다고 하니까 회사 맡아서 잘 운영하시겠죠. 또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적절한 때가 오면 형님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시누이를 달래고 위로하는 데만 몇 박 며칠이 걸렸네요. 물론 그래봤자 시누이의 분함은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해졌어요. 그렇게 분해하다가 자칫 시모한테 무슨 실수라도 할까봐 시누이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세상에 시누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은 후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움직임으로는 회사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또 하필이면 시누이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지 뭐예요. 그러니 겨우 달래놓은 시누이는 다시 대폭발했고 시모와 대판 붙었어요. 원래도 시모에게 막대하던 시누이였으니 그 상황에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땠겠냐고요. 장난 아니었죠. 반말은 기본이고 막말의 상소리까지 하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허라, 아주 본색을 제대로 드러낸다 이거지? 그것도 이렇게나 빨리?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었나 봐? 우리 아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이미 다 계획해놓고 있었겠지. 기가 막혀서. 회사 팔아서 네 아들 입에 털어 넣어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년 뭐가 이쁘다고 대표 자리에까지 앉혔는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회사를 다 넘겨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냥 임시로 있는 거야. 얌전히 자리나 잘 지키고 있다가 내놓으면 되는 건데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시누이가 시모를 몰아쓰는 요점은 시모가 회사 팔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시누이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게 그동안 그다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시모의 아들이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 사업을 매각하려는 시모의 행보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했어요. 시누이가 계속 의심하며 몰아쓰니 시모도 소리를 지르며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 이 회사 다 팔아서 내 새끼 줄 거야. 이제 됐니?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 그냥 그렇다고 할게. 아이 그래, 그런 거야. 이 회사 팔아서 다 내 아들 줄 거라고. 그런 거라면 어쩔 건데? 시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그렇지. 여시 같은 년. 네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이제 아빠도 안 계시니까 숨길 것도 없고 막 가자는 거지?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이 회사 절대로 네 년한테 안 뺏긴다고 알아? 내가 네 년 잡으러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사표 쓰고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모는 저에 대한 태도도 변하더라고요. 시부가 시모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두 분을 지지하고 축하한 사람이 저 혼자였으니 시모는 늘 제게 우호적이고 친절했으며 또 항상 겸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시모 노릇을 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시모가 시댁살이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줄곧 분가를 생각해 본 적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시댁이 워낙 크기도 하고 시부와도 잘 지냈기 때문에 합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저도 회사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밥 차려 먹고 살 자신도 없었는데 오히려 가정부 아주머니 때문에 집밥 잘 얻어먹고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시모가 대뜸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미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도 배우고 아이 낳기를 생각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살림이든 아이나 기르는 거든 다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버님도 줄곧 그러기를 바라셨어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도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다 알고 있었어. 대표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 돌아가시자마자 너도 나 무시하는 걸 바로 드러내는 거니? 어디서 대표님을 팔면서 그딴 소리를 해. 내가 네 CM인데 CM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니? 그러면서 아주 짜증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투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어차피 내가 대표야. 맘만 먹으면 니까짓거 대고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알지?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내보낼까 싶어. 네가 맡아서 살아야 할 살림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는 것부터 네가 직접 하란 말이야. 어머님, 그건 부당해고죠. 만약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계속 다니면서도 집안 살림에 더 신경 쓸 테니까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은 걷어주세요. 부당해고라는 말까지 하며 버틴 덕분에 간신히 회사 그만두라 소리는 집어넣었는데 그 뒤로 진짜 집안일 엄청 시키는 거예요. 아침상 차리는 거 도와라. 저녁 설거지는 맡아서 해라. 휴일에는 청소도 거들어라 하면서 일을 시켜 먹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마저도 부려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엄연히 제가 일하는 부서가 있고 시모비서도 아닌데 온갖 잡다한 개인적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그 고상하고 단아하던 시모가 맞다 싶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팀 부하 직원이었는데 회사에 큰일이 났다면서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시모 아들이 여직원 한 명한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집적대고 그러는 바람에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제일 지저분한 스캔들이 회사에 터진 거잖아요. 남편과 시누이에게 찾아와 빌 때는 허우대 멀쩡하게 순하게만 보였는데 그 아들놈도 시모 믿고 나대면서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일삼은 모양이었어요. 윤대리,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좀 말해봐. 그러니까 그 인턴이 자기가 대표 아들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평소에도 그 여직원한테 기분 나쁜 농담이나 던지고 은근슬쩍 건드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여직원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그러다가 인턴이 그 여직원을 밀쳤다는데 여직원이 완전 빡쳐서 바로 폭행으로 신고하고 그동안 수차례 직접됐던 것들도 다 말할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인턴이 그 여직원한테 벌써 여러 번 그랬다는 거야? 와, 못 살아 정말. 그럼 지금 경찰이 회사에 와 있어? 경찰이 와서 인턴이랑 그 여직원 조사한다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과장님께서 경찰서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떡하죠? 아우 정말 별일을 다 겪네. 아 정말 알았어. 연락 잘했고 일단 내가 여기 일 마무리하는 대로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사 사람들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만들어내지 않게 신경 좀 써줘.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일을 마무리한 후 직원이 알려준 경찰서로 갔더니 해당 여직원과 목격자 진술을 하러 온 것 같은 다른 직원만 있고 인턴인 시모 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인턴 사원은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뭐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어머니란 분이 오셔서 아들과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길래 시간 좀 드렸어요. 시모가 저보다 먼저 경찰서로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둘이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는 걸까요? 얼른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든지 뭐 그래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쩐지 좀 수상하고 미심쩍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와 시모 아들을 찾으러 나섰는데 조사받던 중에 잠깐 얘기하고 온다고 했다니 경찰서 밖으로 나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둘이 얘기할 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비상구 계단부터 훑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 둘이 할 얘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떳떳하지 않은 비밀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잘못을 한 아들을 꾸짖을 거라면 경찰이 있는 앞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데리고 나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둘이서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혹시 회사 매각에 관련한 거라든지 뭐가 됐든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가만히 비상구 문을 열고 도둑고양이 걸음으로 계단을 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비상구 계단에 있었더라고요. 한층 아래 즈음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몸을 숨기고 귀는 키웠죠. 그런데 시모가 시모 아들을 퍽퍽 치면서 원망하듯 말하는 게 들렸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술집에서 일하던 놈 구제해준 게 누군데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아이 누나, 그런 게 아니야. 다 오해야 오해.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년이 먼저 꼬리 쳐놓고 내가 안 넘어가니까 앙심 품고 저러는 거란 말이야. 그년 생긴 거 누나도 봤잖아. 그러고도 남을 년이라고. 아, 내가 그런 년을 한두 번 겪고? 누나, 나 몰라? 아, 내가 그런 년한테 넘어갈 리가 없잖아. 믿어주라, 누나. 아이, 여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 줄 아니? 그런데 네가 나를 두고 젊은 년한테 찍접대. 한눈을 팔어? 이게 말이 되니? 아이, 우리가 아직은 상황 때문에 엄마 아들하면서 연극하고 있지만 나는 여보야밖에 없어. 평생 누나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알잖아. 우리 그렇게 약속했고 다 진심이야. 아, 누나 믿어줘.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년한테 그런 게 처음도 아니라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그것도 내가 꽂아준 내 회사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러면서 시모는 아주 분기탱천했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다가도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정말이지 찐으로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모 아들이 아니고 시모 애인? 상간남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그 남자는 벌벌 기면서 매달리고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정말 가관이었어요. 네가 아무리 빌어도 난 너 같은 거한테 안 속아. 난 이미 빡칠 대로 빡쳤고 설득 같은 걸 당할 상태가 아니니까 개수작 집어쳐. 네가 아는 그따위 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라고. 아휴, 다 필요 없어. 헤어져. 끝이야. 너 같은 놈 뭘 믿냐? 개가 똥을 끊는다고 애초에 너 같은 걸 믿은 내가 등신이지. 얄짤없는 시모와 여전히 빌고 있는 그 남자, 그 둘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둘이 모자 관계가 아니라 내연 관계였던 거죠. 시모가 단호하게 쳐내니까 시모 아들인지 애인인지 제비인지 뭔지 하는 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 누나. 누나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정말 실수하는 거야. 나는 누나가 죽은 누나 남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잊었어? 누나가 한지 내가 확 다 까발려도 상관없어. 그 자식들한테 다 폭로해? 아, 그럴까? 그래도 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라고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아버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꽥 지르며 나타났더니 시모랑 시모 상간 남은 순간 당황했으나 당황도 잠시 바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감당 안 될 것 같은 젊은 놈은 포기하고 시모를 붙잡고 여기 범죄자들이 도망치려고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비상구의 건물 밖으로 열린 창문 있잖아요. 그쪽으로 막 질렀죠. 웃기는 게 저는 시모만 잡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 상간남을 죽으림을 다해 잡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헛소리 못하게 지 옆에 잡아두려는 속셈이었겠죠. 하여간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와 주신 경찰분들 도움으로 그것들을 잡을 수 있었고 취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제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시모 상간남이 분명히 시모가 시부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했으니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는데 상간남은 이미 시모를 나락으로 보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 휴대폰에서 대화 내역을 순순히 보여주더라고요. 시모는 애당초 상간남이 제 남편이나 시누이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허튼 짓 못하게 하려고 발목 잡고 늘어진 건데 결국 경찰한테 먼저 불게 된 거죠. 시모가 보여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경찰들이 난동부리지 못하게 시모를 붙잡고 있었고 상간남의 휴대폰 대화본 그리고 진술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드러난 사실은 이랬어요. 시부가 심장질환이 있으니 항상 불안했고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시부 핸드폰에 단축어 매뉴얼을 넣어놓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시모한테 시부의 위치까지 문자가 전송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119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놓은 거냐고요. 그게 말이 쉽지 119 숫자 하나하나 누르고 또 연결되면 하나하나 상황 설명을 한다는 게 심장질환 환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일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 대비해 시부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모에게 문자로 SOS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시모가 그 문자를 받고 119에 연락해 상황 설명을 하고 위치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시부가 돌아가셨던 그날 시부는 운전 중에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감지하고 단축 번호를 눌러 시모에게 구조의 문자를 전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그것을 무시한 거였고 말이에요. 물론 시모는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황에서도 오리발부터 내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남편의 문자를 늦게 봤어요. 제가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신고를 한 거였어요. 아,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보여드린 깨톡 수신 시간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저 여자가 119에 신고한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요. 어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누나, 그렇게 머리 나쁜 여자는 아니지 않았어? 당황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이런 데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러지 말라고. 누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 뭐? 너 이 새끼, 너 조용히 안 해? 너 이 새끼, 네가 다른 년한테 한눈 판 것도 모자라서 경찰한테 그걸까? 야, 너는 무사할 것 같냐? 거 좀 조용히 하세요. 경찰서에서 자꾸 그렇게 난동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러세요? 이거 공무집행 방해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바로 시모가 시모 상간남에게 보낸 깨톡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시모 상간남의 말처럼 시모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시모는 시부가 보낸 문자를 바로 확인했으나 시부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깨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담당 형사도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손문자가 왔는데 내가 구급차 안 보내주면 골든타임 놓쳐서 심폐소생술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보다 빨리 유산받을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시모는 시부에게 심정지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골든타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문자를 늦게 본 것처럼 뒤늦게 신고를 했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며 거짓 연기를 한 겁니다. 시모 상간남은 어차피 시모한테 버림받게 됐다고 생각했으니 취조에 협조하겠다 어쩐다 했다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결국 지도 시모가 그렇게 시부를 방치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거 아닌가요? 제 연락을 받고 남편과 시누이도 바로 경찰서로 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두 사람은 그야말로 만견자실하더군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보다도 더 한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는 바로 그 여자 시모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아무리 처음부터 아버지 돈을 노리고 아버지한테 들러붙은 거라고 해도 그렇지. 충분히 누리고 있었으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짓까지 해야 했어. 네가 인간이니?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실지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갈아먹어도 시원찮어. 이거 보라고. 내가 전년 저거 처음부터 꽃뱀이라고 했지.
불쌍한 우리 아빠. 내가 그때 아빠를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진 않으셨을 텐데. 아유, 우리 아빠. 2년 2천하의 나쁜 년. 니년이 우리 아빠 돈 긁어먹으러 들어왔으면 푼돈이나 주워 먹을 것이지. 감히 우리 아빠 목숨까지? 너 2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이러시지 않아도 저 여자는 금방 처벌받을 거예요. 이러시다 형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일단 이리로 좀 앉으세요. 네? 여보, 당신도 이리 와서 앉아요. 저런 여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저 여자랑 저 여자 아들이라고 했던 저 인간이랑 둘이 내연 관계란 소리야? 그랬대. 정말 기가 막혀서. 접대부랑 그게 그렇게 오래된 관계라고 하네. 글쎄 저 사람이 이 여자한테 누나라고 하더라. 누나라고 했다가 여보야라고 했다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술집에서 만난 사이인데 우리 아버지랑 연애하던 중에도 이놈이랑 계속 만났다는 거야?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났고? 이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뭐? 아들? 기가 막혀서 이 꽃뱀 같은 년이 술집에서 만난 지 애인을 아들로 둔갑시켜서 우리 아버지한테 지 아들 밑으로 빼돌린 돈이 얼마냐고. 저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아버님이랑 마주치거나 그랬던 거 아니겠어? 그렇게 들키니까 순간적으로 아들이라고 둘러댔던 거고 말이야. 저 여자 아들 유학 중이라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둘러댔겠지. 저 여자한테 유학 중인 아들이 있는 건 맞대? 전현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조사해봐야 해. 하나하나 다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 건 맞아. 내가 전현한테 회사 뺏기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전현 이전 결혼 생활부터 털었지. 이전 결혼에서도 가정주부가 술집에나 다니고 저런 놈들이랑 놀아나고 그러는 거 들켜서 이혼당한 거더라. 아들한테도 의절당한 지 오래야. 신우이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시모에게 그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을 했더니 그런 사람 엄마도 아니라며 인연 끊고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상간남을 아들이라고 속이면서 여전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부를 배신하고 결국 시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마저 시부를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방치했던 겁니다. 시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사이 시모에 대한 대표 해임 이사회가 열렸어요. 볼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상속 박탈 소송까지 걸린 거예요. 상속을 일부러 빨리 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혹은 같은 순위나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목숨을 빼앗으면 상속 박탈의 조건이 되거든요. 시모는 시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건 아니었지만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일부러 시부가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는 회사 대표 자리는 물론이고 시부한테 받은 재산까지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 시모는 여전히 제가 제일 만만한지 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하긴 남편이나 시누이는 시모를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 그나마 눈이라도 마주쳐주는 저를 붙들고 그러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죠. 저도 누구보다 시부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시모 그년이 제대로 죗값 치르는 거 꼭 보고 싶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애미야, 아우 나 좀 도와다오. 내가 다 내놓을게. 회사고 뭐고 다 내놓을 테니까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증언만 좀 잘 좀 해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선심 쓰듯 회사 내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회사는 당신이 선심 쓰듯 내놓는 게 아니라 이사회 결정으로 당신이 대표 자리에서 잘린 거라고요. 모르세요? 그래 알지. 왜 몰라. 안다 그래. 내가 대표도 잘린 마당에 상속 박탈 소송에서도 지면 나는 정말이지 완전 거지 되는 거야. 전 재산 다 빼앗기고 개털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꼴 당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 다 구경할 거라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줘요? 무슨 증언을 잘해줘요? 기가 막혀서 지금 장난하세요? 눈이라도 마주쳐주니까 내가 만만했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쳐다보는 건 그쪽이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하는지 구경하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만하다니. 아니 무슨 소리야. 만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제일 인간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성적인 면이 있잖니. 너희 시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제일 잘하는 것도 너잖니. 그러니까 너라면 나를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하는 거지. 그게 만만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일 잘 알지 않냐고 했어요? 기가 막혀서? 그럼요. 너무 잘 알죠. 당신이 아버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살려달라는 아버님 문자를 무시하고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방치한 걸 어떻게 했겠어? 당신은 악마야, 알아? 예,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했고 항상 그러려고 노력했어. 믿어줘. 알고 말고 그랬겠지. 그렇게 우리 아버님 마음 얻어서 회사 대표 자리까지 꿰찼잖아. 아버님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셨는데 회사 대표 자리까지 믿고 맡기실 정도로 당신한테 진심이었어. 당신은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 덜 가진 걸 더 빨리 갖고 싶어서 그런 짓까지 저질렀니? 우리 아버님 없이 우리 아버님 재산으로 그 젊은 놈이랑 놀아날 생각에 그저 좋았니? 천벌을 받을 거야. 법이 당신한테 어떤 벌을 얼마만큼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계획적이었던 게 아니라니까. 그 상황이 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거야. 너도 알잖니? 네 남편이나 신우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다 봤잖아.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들을 다 막아주진 못했어. 그 순간에 닥치니까 그냥 다 벗어나고 싶어진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어. 후회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렴. 무슨 헛소리야. 내 남편은 당신이 아버님 간호 잘하는 거 보고 당신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 당신한테도 말했잖아. 그게 다 연극이고 쇼였던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형님도 많이 나아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차피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늘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니 형님이 당신 못 살게 굴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그런다고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걸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요. 나도 당신 얼굴 그만 보고 싶다고. 그럼 애미야, 내가 상속 박탈 소송에서 져서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면 그때 집이라도 한 칸 구할 수 있는 돈이라도 좀 도와줘라.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걸 내가 왜 도와줘요? 그리고 정신 차려요.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지 몰라? 지금 불구속 수사받으면서 이런 데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당신 무조건 콩밥 먹을 거야. 몇 년 살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집이 뭐가 필요해? 깜빵 들어가면 되니까 집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겁니다. 시모의 행동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지어 심장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사전에 약속된 손문자를 보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니 그 죄가 아주 무거운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벌금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모는 징역을 살면서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상간남 또한 시모가 받은 벌보다 약하기는 해도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걸 알고도 방조한 죄를 인정받아 벌을 받게 됐고요. 회사 대표 자리에는 이사회를 거쳐 시부와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임원 중 한 분이 선출됐어요. 신우이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시모 사건을 겪으며 철이 좀 들었는지 회사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게 보여서 한결 보기 좋네요.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첫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 갖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시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큰일을 겪은 후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 많이 하며 예쁜 아이 낳아 건강하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제가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 태교에 신경도 써야 하는데 다소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시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는 건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다 털어버리고 싶어서예요. 시모가 저지른 죄만 생각하면 저도 여전히 불끈불끈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상태가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다 전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잊고 싶었답니다. 이런 제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이런 제 마음에도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 기를 수 있게 제게 많은 응원과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나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